안녕하십니까, 배인준입니다. 18대 대선이 드디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당, 무당파를 통틀어 1960년대생 세 사람이 신발끈을 메고 있습니다. 68년생 민주통일당 조경태, 62년생 무당파 안철수, 또 62년생 새누리당 김태호. 오늘은 정치의 낡은 리더십을 깨겠다고 나선 김태호 의원, 잠시 후 만나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연이은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불이 붙은 가운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경선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출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몽준, 이재호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박근혜 의원의 대선 후보 출마 선언으로 대권을 향한 정치인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가운데 7월 11일 또 한 명의 대선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 민선 2기 최연소 기초단체장에 이어 민선 3기 최연소 도지사의 기록을 세운 정치인, 2010년 최연소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중앙정치에 등장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정치적 위기를 겪었으나 불과 8개월 만에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데 이어 지난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 정치 입문 후 치른 6번의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 선거의 귀재라 불리기도 하는 정치인. 낡은 정치의 세대 교체를 내세우며 대권에 도전한 새누리당의 가장 젊은 대선 후보자 김태호 의원을 만나본다.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선거라면 진 적 없다 하는 김태호 의원. 이번 대선은 어떨까요? 직접 한번 저울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생일이 1962년 8월 21일. 이제 21일이면 만 50이 되는데 네, 그 전날 새누리당 경선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일 선물 받을 것 같습니까? 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후보가 된다.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40일이면 아날로그 시대 한 40년, 4년 정도는 안 되겠나. 아마 그 사이에 충분히 저의 그 리더십이나 진가를 보여줄 수 있고 저는 국민의 마음을 열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 거창 군수, 민선 경남지사, 민선 국회의원. 그러나 대통령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단치는 않습니다. 물론 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늘 또 도전했고 또 늘 그 국민들의 그 믿음이나 민심 속에서 제가 판단했고 온몸을 던져서 그 진정성 있게 파고들면은 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 같아요. 네. 낡은 리더십 깨겠다. 박근혜 의원을 지칭하는 겁니까?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또 특정 세력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낡은 정치하면 바로 낡은 리더십이나 또 낡은 생각, 낡은 시스템을 이렇게 다 포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굳이 그렇게 낡은 정치 리더십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가 모든 미래로 가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서민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아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가 이걸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이런 민생 불안이라든지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기거나 심화시켰다. 그 책임의 1차적 가장 큰 원인은 전 정치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또 여든 야든 간에 오히려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득권의 대변자가 오히려 되어 왔다. 이 구조를 깨야 된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낡은 정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정치의 이 핵심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역시 이 박근혜 후보, 그리고 상당히 김태호 지사와 여러 가지로 비교되는 경합자 중에 김문수 후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런 기득권에 안주한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책임의 자리에 아마 있었던 분은 자유로울 수 없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낡은 정치에 막내둥이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를 깨기 위해서 정말 제가 또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질적 변화, 다음 뉴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제가 희생이든 또 희망이든 그 다리가 되겠다는 게 제 그 마음입니다.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본인이 62년생, 그리고 야권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안철수 교수도 62년생. 나이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라는 것은 결국 생각의 어떤 차이라고 보는데,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의 대부분의 그 사고는 정말 그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상력이 또 뛰어나고 유연하고 신속하고,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 그 여러 분야, 뭐 스포츠, 문화, 경제 여러 분야에서 상당 부분 이끌고 있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K-팝이라든지 클래식,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의 이런 구조에서 계속 더 역량과 힘,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중심에 서도록 하기 위한 이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그걸 깨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낡은 정치를 깨고 새로운 세대 교체로 가주는, 그게 바로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며칠 전 출마 선언을 안중근 기념관에서 했죠. 네. 어떤 분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하고, 어떤 분은 세종로 광장에서 하고 했는데 왜 안중근 기념관을 택했습니까? 저는 그분하고 마음의 인연이 있습니다. 32살이라는 32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은이 잡히면 죽는 걸 아는데 자기 목숨 버린다? 이건 진짜 어떤 언어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그것은 바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목숨을 던진다는 그 정신이죠. 제가 싸우고자 하는 것은 이 엄청난 낡은 정치의 기득권 구조를 깬다. 이거는 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메시지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장소를 택한 그 마음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사생관,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그리고 행동할 용기 정말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후보는 박근혜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예측 범위 안에 있는 것처럼 온 국민 사이에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 영화로 치면은 예고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고편이 재미있어야 관중들이 몰리듯이 지금 이런 불통의 구조, 네. 또 여러 가지 그 소통 부재의 구조, 국정 운영의 예고편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5년 동안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국정 운영이 된다면은 국민들이 과연 기대와 설렘을 가질 수 있을까? 또 다른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진짜 외쳐야 되고 간절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 누가 봐도 박근혜 경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 김태호 리더십이 저는 비교될 거다. 박근혜 대표 리더십이 결과적으로 뭔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또 뭔가 올드의 개념이고 또 다친 개념이고, 만약에 그렇게 국민이 인정한다면은 또 그래도 지지하고 싶으면 지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김태호를 통해서 또 의견을 포출하고 믿음을 주셔야 된다.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야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재미없는 그림이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지금 구조가 그래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나마 김태호 의원처럼 잘생기고 젊고 뭔가 미래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이번에 박근혜 후보 쪽에서 좀 나와달라라고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오히려 제가 나오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가 나오려는 준비를 해온 데 대해서 그랬습니까? 오히려 당신 나온다면 다음인데 오히려 그런 메시지는 오히려 있었죠. 왜 지금 나오려고 하느냐? 그렇죠. 오히려 박근혜의 어떤 어떤 지지도 또 PK 지역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나오는 데 대해서 그렇게 막 옳게 봐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지를 깎아 먹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제 비박 주자들이 물러나면서 또 분위기는 거꾸로 반전된 것 같아요. 김태호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분위기가 좀 일부 있었던 건 제가 친박 인정합니다. 진영에서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 경선에서 5명이 경합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등이 되느냐 3등이 되느냐 하는 것이 2017년 차기를 염두에 둔다면 다소간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2등 목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우리 경선이 비춰진다면 저는 물 건너갔다. 이 경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경선이다. 경선 자체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살아오면서 2등을 하려고 다음을 보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제가 도전 역사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싸움은 이기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어떤 경쟁 속에서 서로가 그걸 극복하면은 쉽게 말하면 맷집이 서로 더 강해지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이 구조에서는 저는 끝이다. 이렇게 가서는. 그래서 정말 처절한 싸움이 돼야 되고 경선은 처절하되 결국 분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플러스 외연 확대라는 마음을 끌어들여야 되죠. 그게 안 되면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거다. 새누리당 어렵다. 어렵다. 예. 근데 경선에 앞서서 경선 룰을 둘러싸고 정몽준, 이재호 의원 등이 룰 변경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그 두 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아쉽죠. 그렇지만은 우리 당의 구조가 지금도 2% 모자라고 박근혜 벽이 아니라 국민의 벽을 지금 넘어야 되는 구조에서 1% 아니라 0.5%라도 금쪽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만두겠다는 상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명분을 주려는 또 소통하려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국민이 바라볼 때 꽉 막혔다. 전혀 그런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망하는 구조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도자로 훌륭한 분들인데 처음부터 룰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는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본말이 전도됐다. 본말이 전도됐다. 내가 이런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철학을 들고 나오고 정책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방법으로서 야 우리가 국민 어차피 총선 때 수도권하고 젊은 층 다 지고 있는데 득표수에서 졌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룰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룰을 접근했으면 아주 모양이 좋았을 텐데 출마할 때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 룰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마치 박근혜를 흔들려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비쳤고 그게 이제 아쉽고 그렇지만은 그걸 수용하고 나름대로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또 당이나 박근혜 대표께서 그 리더십을 포용적 리더십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황우여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입김으로부터 너무나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마 그건 국민 누구나한테 물어봐도 답이 바로 나올 거다. 저는 참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에 둔감한 정당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겠는가? 누가 미래를 맡기겠는가? 저는 이번에 우리 정두원 그 불체포 동의안 그 부결 문제 저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누리당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부결이 됐다는 것은 저는 우리 당의 심각한 모습이다. 저는 거기에 우리 박근혜 대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박근혜 대표는 우리 당의 중심에 지금 있다고 봅니다.
또 박근혜의 어떻게 보면 눈치 주는 사람만 있고 눈치 보는 사람의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 약속을 지키고 그걸 판단하는 본회의장에 나타나시지도 않았어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거는 스스로 대원칙을 무너뜨린 거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 소통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박근혜 대표도 이번에 한계를 보여줬고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으로부터. 김 의원님은 투표했습니까? 아마 우리 새누리당 경선 후보가 5분인데 현역 국회의원은 2사람입니다. 네. 박근혜 대표와 저 해서 저는 그날 투표를 참관했습니다. 참가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체포 동의했습니까? 뭐 제가 이래 말을 하면 그 말은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끝에 좀 묻겠는데 의원님은 정두원 의원, 남경필 의원 이런 분들하고 새누리 진보 모임 같이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가까운 관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정두원 의원 체포 동의는 이루어졌어야 한다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를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는 정두원 의원이 스스로 책임지고 그분을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워딩도 그렇게 옳은 말씀은 아니시다.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본회의 통과의 무책임을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말씀이다. 아니 책임을 떠넘긴다? 그렇죠. 그 정두원 의원은 그게 죄가 되면은 개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공약한 국민을 향해서 공약한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취지에서는 지금 우리가 죄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그걸 지금 정도 옳으냐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국민하고 약속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의 1호 표결 신호탄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이한구 원내대표가 물러난다 이러고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공격을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책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물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고 자신의 어떤 반성을 통해서 미래로 가야 되지 뭐 남의당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제가 뭐 해설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대원칙, 대가치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 서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점 정두원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의 상황을 새누리당은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많은 또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국민의 그런 그 처절한 반성의 그런 진정성의 메시지가 나가줘야 된다. 근데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사후 약방문식으로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렵게 됐다.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는 불통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뉘앙스로 박 위원장이 대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위원장의 잘못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사실은 많은 소통을 하는데 국민이나 경쟁자들이 오해나 불신을 일부러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일부러 하진 않겠죠. 우리가 국민들 경쟁자라면 그렇게 또 덮어씌울 수도 아니요, 있죠. 국민들이 이미 얼마나 현명하고 그리고 최근 근자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들 측근들이 우리도 참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뭐 유시민 전 최고위원, 뭐 이해운 의원 등 뭐 서로의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실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나 공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의 그 불투명한 부분, 어떤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승민 의원이죠. 유승민 그렇죠.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 예. 박근혜 전 위원장의 신뢰를 받고 가까이에서 가장 최측근으로 중용이 될 때는 별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금 밀리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사랑싸움 비슷한
이 박근혜 전 위원장이 자기를 감싸주면 가만히 있고 조금 멀리하면 대드는 그런 형국 같다고도 해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그 뭐 개인의 차가 있고 또 이번에 뭐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엄청난 룰 싸움 중에서도 전화 한 통 없었다. 이제 그런 표현. 또 저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참 그 우리 박근혜 대표님의 어떤 이미지나 원칙 진짜 훌륭한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진짜 큰 지도자로서 참 우뚝 서 계신 분이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은 제가 처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당내에 어떤 누구도 정말 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 줄 수 있는 듯한 또 다 눈치만 보는 듯한 이런 구조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정권 재창출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평가한다면은 그건 오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민심이고 또 국민의 어떤 그 변화의 두꺼운 요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큰 차원에서 바르게 가야 된다. 옳은 길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김문수 지사가 나도 경선에 나오려고 하는 주자인데 경선 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경을 주장하는데도 박근혜 전 위원장이 나한테 전화 한 통 없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신문을 통해서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박근혜는 크고 김문수는 작다 하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니냐. 박근혜가 김문수한테 같은 주자로서 꼭 전화를 해줘야 하는 거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지사의 정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더 뭐 아무 의미 없는 예를 들어서 그 뭐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그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왜 다 끌어안고 가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당내의 어떤 장기적 단합 어차피 싸우지만은 단합으로 가야 되는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창출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 그래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국민이 볼 때 아 저분이 참 가슴이 늘구나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박근혜 전 위원장이 가장 큰 지도자라고 전제를 하고 하는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 가장 큰 자산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국민들이 지금 계속 저는 마음이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 그 리더십으로 어떻게 우리의 그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분초로 바뀌는 이 디지털 시대에 진짜 유연성 없이 소통 없이 국민은 더 자유롭기를 원하고 있고 자유롭기를